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 회복에 일조했죠. 이제 내일이면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선행 지표격인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또 이날 건설 지출과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예상치를 웃돈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1%대로 나란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미국과 중국의 주요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죠.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1월의 첫날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상승률 보이면서 7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나타냈습니다. 이날 호재는 경제 지표였습니다. 고용과 소비, 제조업, 주택 지표 등이 쏟아진 가운데 대부분 경기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0월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며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소비자 기대지수와 ISM 제조업지수, 주택지표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전날 중국 제조업지표가 선전한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04% 올랐고 나스닥은 1.44%, S&P 500 지수는 1.0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좋아졌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이룬 점이 투자 심리를 키웠습니다. 또 중국의 산업생산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는 발표와 아시아 증시가 차츰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중국 석유화학 업체와 협상설이 오간 마우레란 프롬이 8.3% 급등했고 영국 최대 모기지 은행인 로이드 은행그룹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이 1.37%,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03%, 1.3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개선됐습니다. 10월 ADP 민간 고용이 15만 8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는 물론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14만 4천 명, 재화생산 부문에서는 1만 4천 명의 민간 고용이 늘었고 건설업에서는 2만 3천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해 제조업에서의 8천 명 취업자 수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의 동향은 2일 나올 노동부의 10월 고용지표를 가늠하게 해주는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현재 12만 5천 명 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에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청구 건수도 9천 건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저지주와 워싱턴 DC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청구 건수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노동부는 이 두 곳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추정치로 반영했습니다. 고용지표에 이어서 미국 10월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개선됐음을 나타냈습니다. 10월 제조업지수는 51.7로 이는 예상치 51을 누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기록한 3년 내 최저치 49.0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입니다. 향후 매출을 가늠하게 해주는 10월 신규 주문 지수는 54.2로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 지수도 52.4로 전달 대비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게 발표됐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2.2로 지난 2008년 2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중 소비자 기대 지수는 82.9로 상승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56.2로 올랐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진단도 8.1에서 10.3으로 올라가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 제조업 경기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해 3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이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 연속 완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4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PMI 발표에 이어서 민간 기구인 HSBC도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10월 HSBC의 중국 제조업 PMI도 49.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예비치 49.1을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위기 대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이 EU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해 전기보다 5% 올린 2014년에서 2020년 중기 예산안에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은 더 적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은 아예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예산안 논의를 계기로 EU에서 받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브렉시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EU 경기 지표도 부진합니다. 유로존 9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1.6%를 기록했고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의 상승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지만 부채에 허덕이는 유럽 국가는 긴축 재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살펴볼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고용 지표일 텐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줄었고 무엇보다 ADP 민간 고용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강동석 아나운서가 네. 짧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주 말에 나올 10월의 실업률 수치에 가장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에 앞서 발표되는 현재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의 움직임 이런 점도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업 수당 신청자 수는 36만 3천 건으로 2주 전 수치보다는 9천 건이 내려갔는데요. 이번 그 수치에서는 두 개 지역의 주가 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치 집계가 마무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추정치가 적용이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수치상 의미가 조금 반감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고요.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37만 건을 하회할 경우 고용시장이 현재의 유지세에서 크게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4주 평균은 1,500건이 감소했고 누적 실업자 수는 326만 명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풍 샌디 영향으로 당초보다 하루 이틀 늦게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2.2로 9월의 68.4보다도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는 조금 미달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사의 10월 수치 취업자 수 증가는 15만 8천 명. 이번부터 정부의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발맞춰서 일부 항목을 조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변동이 있을까 그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안심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 공급관리자협회가 그 제출한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51.7로 예상치 51을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가 50을 하회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보다는 조금 더 현재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이번 수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 수치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되면 좀 긍정적인 기대 가능할까요? 그동안 ADP 고용사와 비농업 부분의 수치상의 그 접점이 늘 보면 조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안심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10월에 실업률 수치가 지난 9월에 7.8%에서 조금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7%대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오바마 재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월 실업률 수치는 7.9로 9월 7.8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는 12만 5천 명 정도로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 후반대로 나오면 오바마 행정부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뉴저지의 투표소는 일부 현재 이전된 상태에서 투표를 치른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 부재자 투표는 11월 5일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연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불협화음이 좀 있겠지만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과 또 스타벅스 그리고 AIG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 시중도 이제 막바지 쪽으로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엑슨모빌의 실적이 가장 오늘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달러 9센트, 예상치인 1달러 96센트보다 상회를 했고요. 반면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세계 원유 수요가 1일 수요량의 54만 배럴로 점진적으로 좀 낮춰진 부분이 이 3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절대 수치로는 작년보다 조금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보험업계의 AIG도 순이익이 1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3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면 1달러 수준의 주당 순이익인데요. 예상치 87센트를 상회한 비교적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밖에 시그나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고 특히 의료보험 가입자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순이익의 증가에 보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오바마 케어 수혜주, 그다음에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HS홀딩스가 5.6%나 상승했고요. 특히 건설이나 복구 수혜주에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3% 이상 상승한 점도 특징적인 샌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이 예산안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 전망은 어떤지 의견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EU의 예산은 7년 정도의 중기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요. 네. 이를 이제 조정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각국이 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7년의 중기 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EU GDP의 1%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1.1% 정도를 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국은 EU 예산에 대해서 2천억 유로 정도를 더 줄일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어서 메르켈 총리가 다음 주에 캐머런 총리를 면담하고 EU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과 23일 날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예산안의 진통이 추가적으로 더 뉴스로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어제 중국의 10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기준치인 50을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부양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제 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HSPMI보다는 조금 더 이제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떨어질 때도 이제 늦게 움직이죠. 이런 내용들은 역시 국영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치가 산출되기 때문에 움직임도 HSBC PMI 지수보다도 조금 더 먼저 현재 상향 추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2로 경기 확장 기준 50을 넘어섰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9월 수치 49.8보다도 0.4포인트가 올라선 수치입니다. 생산과 신규 주문에서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이 다소 현재 누그러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11월 8일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가 출범하는데 경제 지표로서는 상당히 현재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치로서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마감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다시 내줬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가장 컸었는데요. 또 한 가지 투신권의 매물이 상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 왜 이렇게 컸습니까? 자,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큰 시장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지금 그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번 선물에 어떤 투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온 이후에 일정 부분 조금 환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전일 5천 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을 좀 준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좀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은요, 외국인들의 선물 또는 현물에 대한 매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역시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락하고 경기 방어주 성격인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하루였고요. 거래대금은 그래도 5조를 좀 넘겨주는 거래대금이 양호한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반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좀 훨씬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기관 쪽에서 운송 장비, 특히 뭐 현대차, 기아차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도 많이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낙폭 네. 과대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의 3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매도를 좀 많이 내보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이로 인한 수익은 어느 쪽에서 발생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국전력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을 동시적으로 이제 매수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반면 NHN이라든지 LG화학 등의 종목들은 기관들은 매수에 나섰지만은 외국인들은 좀 순매도로 대응하는 모습들은 전일장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 코스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반대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4일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거래소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보임에 따라서 심리적 호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째 연속 상승하면서 50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세가 나타난 하루였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는 3일 연속 상승한 하루였지만은 그래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에 지나지 않는 작은 거래대금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조차도 굉장히 좀 많은,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 수는 많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도 뭐 전기, 가스, 통신주 등 이렇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강했는데 특히 건설과 철강, 금융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큰 쪽을 회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현물에 연계된 매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에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한 외국인이었고요.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든지 운송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도한 흐름들을 아까 체크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강세 업종으로는요, 저는 이제 전기, 가스라든지 통신, 음식료, 종이 목재, 유통업, 대부분의 이제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죠.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약세 업종으로는 의료정밀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건설, 기계, 철강, 그리고 금속 업종 등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계속해서 인터넷 관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부분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업종과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접근을 했었고요. 반면 통신방송 서비스라든지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전일장 코스닥을 올렸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통신 방송 서비스와 오락문화 IT 등에 매수했다면 기계 장비나 운송 장비 등에 대해서는 좀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코스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난 업종은요, 통신 서비스와 오락 문화 그리고 음식료, 담배 등의 어떤 기관 매수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기관 매도한 비금속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종이 목재, 건설 등은 약세를 보인 흐름이 전일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3천억 넘는 물량을 강하게 매도하기도 했지만 또 코스닥 쪽에서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는 것인지 기관의 수급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기관들 같은 네. 경우에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종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물이나 파생에 대한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접근이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로 돌아선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이제 매도 돌아서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신권과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하루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기조 있는 매수에 시장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좀 파도를 타는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인지 오늘 전략 좀 한 줄로 표현해 주시죠. 예, 오늘의 전략은요. 역시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세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성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장세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눌린 몸마다 순매수에 나서는 투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닥 쪽에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8일부터 스마트폰 전자결제가 또 가능해진다는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번 전자결제주들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보름 정도 조정 구간을 좀 거쳐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8일부터 우리가 이 오프라인상에서도 물건을 살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휴대폰에 이제 바코드를 좀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대신에 이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러한 우리 스마트폰 직불 결제 이제 허용에 따라서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신규 시장 이 부분에 또 진출이 모멘텀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 같은 경우 올해 거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조 8천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오프라인 쪽으로
시장이 좀 확대되는 부분, 디지털 콘텐츠 이러한 결제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 리프트나 이런 걸 좀 보면 휴대폰 직불결제액이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1%만 확보를 해도 지금까지 이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휴대폰 결제 시장의 규모를 훨씬 좀 넘어설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의 더 성장성이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금액적인 제한이 좀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가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회 결제 가능 금액을 30만 원으로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좀 한계점은 있는 상태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증액이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쪽인데요. 전자 결제 관련 이러한 쪽인데 어제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 다날,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차례 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제 KG 모빌리언스와 그 휴대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휴대폰 결제 시장을 대부분을 KG 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거의 반반 정도씩을 좀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한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의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지금 현재 한 15%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 콘텐츠나 제품을 구매할 때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인증을 한 다음에 이용요금을 이제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통신요금에 청구되는 방식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편리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까지도 모바일 시장에서 앞으로 오프라인까지도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더 성장성의 지속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1월 달에 그 바코드 결제 솔루션인 바통이라는 부분에서 특허를 좀 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통이라는 부분이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결제하는 이러한 직불 결제 시스템과 좀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코드 앱에서 이제 생성한 바코드를 그 매장 리더기에다 이게 스캔을 하면 바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불 결제 시스템과도 좀 유사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앞으로 동사가 이런 오프라인 쪽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더 이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좀 한 상태죠. 2006년도에 미국의 현지법인을 좀 설립을 했었고요. 2009년도부터 해서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이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좀 가시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모멘텀도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어제 이제 그 8일부터 휴대폰 직불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막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 한 가지 부분은 또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들 이러한 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투신이나 이쪽에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할 때 변동성이 나타날 때 오히려 이제 이러한 매도세들이 좀 나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타날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혹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좀 주가가 안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KG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과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런 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12,500원에서 12,75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직전 고점이 있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던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신규 접근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1900선을 중심으로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고 삼성전자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간밤 뉴욕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단기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증시가 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가끔 조정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이런 어떤 수급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전망을 해드리겠는데요. 역시 저는 1900선 혼조세가 반복됐다가 결국은 다시 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오늘 갭 상승을 해주면 음봉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고 갭 상승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상승이면은 아마도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갭 상승의 기준이 뭐냐면요. 전일 고점을 뛰어넘어서 상승하는 게 갭 상승입니다. 또 갭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일 저점보다 더 낮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승과 하락이 있고 갭 상승과 갭 하락이 있는데 그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전일 고점보다 높게 시작하거나 전일 저점보다 낮게 시작하는 게 그게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이 얼마였었냐면은 1,900 포인트 이제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904였거든요. 어제가 1904였어요. 고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갭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1898이니까 약 16포인트 이상 플러스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갭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음봉이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은 여전히 불변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241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241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서울경제 출연하면서. 근데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원래 241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세선입니다.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대세 상승, 아래에 있으면 대세 하락이거든요. 근데 현재 241선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단기하고 중기 전망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명 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어제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1904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1887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1904 이상에서 출발하면 갭상승, 1887 밑에서 출발하면 갭하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시적으로 플러스 출발은 유력한데 과연 갭상승이냐 그냥 상승이냐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905포인트 이상 출발한다. 이러면은 음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한 1900 정도로 출발한다. 1900 약간 넘는 정도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냥 혼조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1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라인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241선 하나만 켜놨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대세선이거든요. 대세선인데 어쨌든 현재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도 한번 이탈됐었어요. 9월 초에도 한번 이탈이 됐었죠. 사실 이때 계속 빠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하고 미국이 호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좀 왜곡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241선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왜곡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주면은 어쨌든 지수가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겠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하거나 지난번처럼 억지로 왜곡돼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유열을 막론하고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41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막을 보시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허약한 증시 체력의 유력한 근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수급 동향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400억 수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약 7,193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 목요일 종가가 겨우 7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어림 잡아도 얼마입니까? 8,600억이에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무려 8,600억을 쏟아부었는데 겨우 7포인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포인트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반대로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좀 힘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환자로 말하면 웬만큼 써갖고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강한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복수의 시 이론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크게 한번 복수할 것이다. 왜 복수하느냐? 손실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12월물 현재 17,592계약 이제 순매도인데요. 이론상 본전이 되는 지수가 얼마냐? 1,800입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난 6월과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공교롭게도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1900선까지 만약에 이제 밀렸을 때는 1차 어떤 그 손실에 대한 본전이거든요. 근데 1차, 2차 전부 다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1800이에요. 제가 괜히 1800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해외 증시가 여기서 조금만 약해지면요. 1800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오면은 불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나오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코스피 대세선인 241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주식 비중 설명해 주시죠. 네, 1900선 이상에서는 뭐 여전히 25에서 50 정도 보시겠고요. 개별주 위주로 공략하세요. 물론 우량주 중에서도 최근에 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 가는 이유가 전부 다 프로그램 매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근본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가는 것들은 결국 금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좋을 때도 개별주 위주로 공략해 주시고요. 1900선 밑에서는 그냥 아주 탄력이 좋은 종목들만 공략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제가 이제 SNS 관련주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인터넷 방송에서 좋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전략을 짜드리겠는데요. 사람인 HR하고 나우콤을 제가 각각 18,750원과 이제 1,500원에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사람인 HR은 현재 플러스 13%입니다. 그리고 나우콤 플러스 3% 정도 평가액인데요. 그래서 사람인 HR은 현재 추격하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 좀 약간 늦었다 싶어요. 근데 나우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00원에 오면 이제 매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정확하게 18,750 완전 최저점에서 매수시켰어요. 운이 좀 좋았었죠.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상승이 좀 약했으면 오늘 좀 추천하려고 해도 좀 아쉽습니다. 대신 나우콘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추천가니까 아직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500원 기다려서 매수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11,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정도 제공해 주시면 막혀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걸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덱스 인버스하고 문재인 관련주 두 개는 고정적인 포트로 계속 끌고 가세요. 저는 현재 계속 그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단기 순환매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동차 판매가 부진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감면 등의 내수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지난달 자동차 판매 성적은 좀 어땠습니까? 예, 지난달 국내 차 업체들의 판매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어제 10월 차 판매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외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 5개사는 10월 국내에서 12만 4천 대, 해외에서는 60만 8천 대 등 총 73만 2천 대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지난달 국내에서 6만 1,000대를 팔았고요. 여기에 수출 35만 대 등 총 판매 대수 41만 대를 기록해 지난해 10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국내에서 4만 6천 대, 해외에서는 총 19만 대를 팔아서 총 23만 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국내 판매는 1.7% 줄어든 반면에 해외 판매는 11.5%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9% 정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쌍용차도 국내에서 약 11,000대를 팔아서 20.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GM이랑 르노 삼성은 조금 부진했는데요. 한국 GM은 국내외에서 약 6만 6천 대를 판매해서 지난해 동월보다 약 4.3% 판매량이 감소했고요. 르노 삼성은 11,000대를 팔아서 판매 대수가 45%나 급감했습니다. 예. 그럼 차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소나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00대가 팔렸는데요. 개별 소비세 인하와 특별 할인 프로그램의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9월 출시 9일 만에 약 3,600대가 팔려서 준중형 차급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K3의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7,600대가 팔려서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판매 실적을 뜯어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수출이 판매량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내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어난 반면 해외 판매는 10.1%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8.8%가 전체적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세금 인하와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역시 국내 소비는 이런 지원 책에 비해서도 기대한 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수출도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수출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10월보다 1.2% 늘어난 472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434억 달러로 1.5% 늘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흑자 행진을 이어오면서도 흑자는 흑자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왔는데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더 줄어서 경상수지는 플러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상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흑자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어떤 나라로 수출이 늘었는지, 그리고 품목별로는 어떤 품목이 효자 노릇을 했는지도 살펴봐 주시죠. 예.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1%와 5.7% 늘었고요.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2% 증가했습니다. 대미국 수출은 3.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 IT 수출이 호재였고요. 선박, 자동차, 철강은 부진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수출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연말 소비 수요가 조금 늘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네. 어제 10월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7월에서 8월에는 1%를 유지하다가 태풍 영향으로 지난달 2%대로 올라선 이후 2개월째 2%를 이어갔습니다. 원화 강세로 석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요. 공공요금이 안정돼 2%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배추와 파 같은 신선채소 가격은 10% 이상 올랐고요.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실제 체감물세는 여전히 높습니다. 네. 요즘 이 한국으로 쏟아져 오는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겠죠. 아시아 국가들로 화장품 수출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산 화장품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화장품의 아시아권 수출 규모는 2008년 2억 1,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8,5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류나 음료와 같은 부분의 수출도 좋았는데요. 이 부분의 아시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9,700만 달러에서 4억 2,8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류 연풍이 맞물려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가도 많이 뛰었는데요. 특히 화장품 주가의 경우에는요, 미사를 보유한 에이블 CNC의 경우 올해 들어 주가가 약 240%가량 올랐습니다. 주요 업체의 화장품을 공급하는 코스맥스도 올해 들어 주가가 209%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오늘 3차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해왔던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들에 대한 수익률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자금 상황 및 연대보증 개선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